오늘 우리는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하나의 무거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나 자신으로서의 삶과 엄마로서의 삶, 그 균형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지혜의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평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시대 어머니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7살 아들을 둔 한 어머니의 고민입니다.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며 잠시 접어두었던 학업의 꿈을 다시 펼치려 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해 자신의 길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지만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나의 공부가 아이에게 혹여나 소홀함으로 상처로 남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은데 하고 싶은 것까지 참으며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혹은 값비싼 취미에 돈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공부라는 것은 얼마나 건전하고 아름다운 열정입니까? 실제로 신을 앞둔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 아내를 둔 한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공부를 시작한 것이 오히려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40대 후반의 주부가 다른 곳에 눈을 돌렸다면 어땠을까요? 골프를 치러 다니고 쇼핑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쓰는 돈과 시간을 생각해보면 한 학기 등록금을 내고 책과 씨름하는 것은 오히려 가정의 보탬이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숙제를 봐주는 엄마의 역할에만 집중한다면 공부하는 엄마는 조금 소홀한 엄마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밖으로 놀러 다니는 엄마와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엄마도 자신의 배움을 위해 학교에 가고 아이와 함께 앉아 각자의 공부를 하는 모습은 아이에게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 공부는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니 일주일에 한두 번 시간을 내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공부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즐거움과 성취를 위해 시간을 쓴 만큼 아이에게는 아주 작은 부족함이라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 즉 인과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의 무언가를 내어주게 되는 법입니다. 나중에 아이에게서 어떤 서운함이나 문제가 드러났을 때 내가 너 때문에 희생했는데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가 이제 나타나는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깊은 산속에 숨어도 깊은 바닷속에 숨어도 자신이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결과를 온전히 끌어안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당신의 꿈을 향한 도전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우리를 더욱 깊은 성찰로 이끕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고3 아들이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아이의 거친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엄마와 대화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머니 또한 아이의 짜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의 스승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파고듭니다. 아이의 심리적 불안과 과잉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으로 몸의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가 뱃속에 있거나 아주 어릴 적 엄마의 심리 상태가 아이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엄마의 불안, 신경질, 스트레스가 연약한 태아의 신경계에, 그리고 태어난 후에는 아이의 정신세계 형성에 그대로 각인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불쑥 튀어나오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의 짜증을 보며 나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오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아이를 갖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내 마음을 먼저 닦았다면 아이에게 이런 고통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그 불안이 아이에게 대물림되었고 어쩌면 나보다 더 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내가 변한다고 해서 아이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 그 자체이며 가장 큰 환경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엄마가 변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분명 아이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든 남편이 어떤 말을 하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짜증을 낼 때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소로 그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경지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과거 임신 시절 나를 불안하고 힘들게 했던 원인이 남편에게 있었다면 남편을 향한 참회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내 안에 남아 있었다면 부모님을 원망하는 대신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뿌리가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아이의 행동을 판단 없이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로 아이의 아픔을 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지금 엄마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마지막 사연은 엄마라는 이름의 본질적인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10살, 6살 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아이가 친구와 놀다 다투기라도 하면 상대 아이 엄마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주기 싫고 점잖고 품위 있게 살고 싶은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의 행동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하는 현실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스승은 아주 엄중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충격적이지만 엄마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엄마란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가 젖을 달라 울면 내 몸의 진액을 뽑아 먹여야 하고 밥상머리에서 아이가 변을 보아도 밥을 먹다 말고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합니다. 한밤중에도 아이의 작은 뒤척임에 잠을 설치고 아이가 국그릇을 엎질러도 내가 대일 걱정보다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 먼저 살피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훗날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가게 된다면 내가 대신 그 죗값을 치르고 싶어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엄마입니다. 내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내가 저 아이를 구하다가 같이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물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하려다 함께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고작 이웃집 아주머니의 비난이 두려워 속상해한다면 그것은 엄마의 길을 한참이나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 엄마는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아이의 덕을 볼 생각만 하고 아이 때문에 피해는 입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마음 아래서 자란 아이는 결코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아이의 평생에 걸쳐 불안과 불신,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으로 남게 됩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자신을 조건 없이 안아줄 따뜻한 엄마의 품을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를 깨닫고 진정한 엄마로 다시 태어나든지 아니면 그 모든 책임감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와 비난을 퍼부으면 아이를 대신해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십시오. 당신의 품위가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엄마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아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면 기꺼이 당신의 지갑을 여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이의 세상을 지켜주는 엄마의 울타리입니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랍니다.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입니다. 물론 상대 아이의 엄마가 얘들은 다 싸우면서 크는 거죠.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 엄마의 몫이지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엄마가 자기 자식만을 위하는 마음에 화를 내며 찾아온다면 그 모든 화살을 내가 대신 맞아주는 것이 바로 엄마의 역할입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은 아이의 버릇을 망치는 일이며 그렇다고 해서 내 감정에 못 이겨 아이를 심하게 야단치는 것은 아이를 위한 희생을 거부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그 아이의 모든 삶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결과의 첫 번째 원인 제공자는 바로 부모 자신입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결해달라고 매달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하십시오. 내 아이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내 아이를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내겠다. 이 굳은 각오가 설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오늘 우리는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하나의 무거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나 자신으로서의 삶과 엄마로서의 삶, 그 균형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지혜의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평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시대 어머니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7살 아들을 둔 한 어머니의 고민입니다.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며 잠시 접어두었던 학업의 꿈을 다시 펼치려 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해 자신의 길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지만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나의 공부가 아이에게 혹여나 소홀함으로 상처로 남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은데 하고 싶은 것까지 참으며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혹은 값비싼 취미에 돈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공부라는 것은 얼마나 건전하고 아름다운 열정입니까? 실제로 신을 앞둔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 아내를 둔 한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공부를 시작한 것이 오히려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40대 후반의 주부가 다른 곳에 눈을 돌렸다면 어땠을까요? 골프를 치러 다니고 쇼핑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쓰는 돈과 시간을 생각해보면 한 학기 등록금을 내고 책과 씨름하는 것은 오히려 가정의 보탬이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숙제를 봐주는 엄마의 역할에만 집중한다면 공부하는 엄마는 조금 소홀한 엄마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밖으로 놀러 다니는 엄마와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엄마도 자신의 배움을 위해 학교에 가고 아이와 함께 앉아 각자의 공부를 하는 모습은 아이에게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 공부는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니 일주일에 한두 번 시간을 내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공부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즐거움과 성취를 위해 시간을 쓴 만큼 아이에게는 아주 작은 부족함이라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 즉 인과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의 무언가를 내어주게 되는 법입니다. 나중에 아이에게서 어떤 서운함이나 문제가 드러났을 때 내가 너 때문에 희생했는데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가 이제 나타나는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깊은 산 속에 숨어도 깊은 바닷속에 숨어도 자신이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결과를 온전히 끌어안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당신의 꿈을 향한 도전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2번째 사연은 우리를 더욱 깊은 성찰로 이끕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고3 아들이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아이의 거친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엄마와 대화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머니 또한 아이의 짜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의 스승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파고듭니다. 아이의 심리적 불안과 과잉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으로 몸의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가 뱃속에 있거나 아주 어릴 적 엄마의 심리 상태가 아이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엄마의 불안, 신경질, 스트레스가 연약한 태아의 신경계에 그리고 태어난 후에는 아이의 정신세계 형성에 그대로 각인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불쑥 튀어나오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의 짜증을 보며 나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오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아이를 갖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내 마음을 먼저 닦았다면 아이에게 이런 고통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그 불안이 아이에게 대물림되었고 어쩌면 나보다 더 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내가 변한다고 해서 아이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 그 자체이며 가장 큰 환경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엄마가 변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분명 아이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든 남편이 어떤 말을 하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짜증을 낼 때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소로 그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경지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과거 임신 시절 나를 불안하고 힘들게 했던 원인이 남편에게 있었다면 남편을 향한 참회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내 안에 남아 있었다면 부모님을 원망하는 대신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뿌리가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아이의 행동을 판단 없이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로 아이의 아픔을 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지금 엄마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마지막 사연은 엄마라는 이름의 본질적인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10살, 6살 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아이가 친구와 놀다 다투기라도 하면 상대 아이 엄마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주기 싫고 점잖고 품위 있게 살고 싶은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의 행동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하는 현실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스승은 아주 엄중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충격적이지만 엄마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엄마란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가 젖을 달라 울면 내 몸의 진액을 뽑아 먹여야 하고 밥상머리에서 아이가 변을 보아도 밥을 먹다 말고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합니다. 한밤중에도 아이의 작은 뒤척임에 잠을 설치고 아이가 국그릇을 엎질러도 내가 대일 걱정보다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 먼저 살피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훗날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가게 된다면 내가 대신 그 죗값을 치르고 싶어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엄마입니다. 내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내가 저 아이를 구하다가 같이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물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하려다 함께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고작 이웃집 아주머니의 비난이 두려워 속상해한다면 그것은 엄마의 길을 한참이나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 엄마는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아이의 덕을 볼 생각만 하고 아이 때문에 피해는 입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마음 아래서 자란 아이는 결코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아이의 평생에 걸쳐 불안과 불신,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으로 남게 됩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자신을 조건 없이 안아줄 따뜻한 엄마의 품을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를 깨닫고 진정한 엄마로 다시 태어나든지 아니면 그 모든 책임감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와 비난을 퍼부으면 아이를 대신해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십시오. 당신의 품위가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엄마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아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면 기꺼이 당신의 지갑을 여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이의 세상을 지켜주는 엄마의 울타리입니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랍니다.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입니다. 물론 상대 아이의 엄마가 얘들은 다 싸우면서 크는 거죠.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 엄마의 몫이지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엄마가 자기 자식만을 위하는 마음에 화를 내며 찾아온다면 그 모든 화살을 내가 대신 맞아주는 것이 바로 엄마의 역할입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은 아이의 버릇을 망치는 일이며, 그렇다고 해서 내 감정에 못 이겨 아이를 심하게 야단치는 것은 아이를 위한 희생을 거부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그 아이의 모든 삶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결과의 첫 번째 원인 제공자는 바로 부모 자신입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결해달라고 매달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하십시오. 내 아이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내 아이를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내겠다. 이 굳은 각오가 설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오늘 우리는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하나의 무거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나 자신으로서의 삶과 엄마로서의 삶, 그 균형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지혜의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평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시대 어머니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7살 아들을 둔 한 어머니의 고민입니다.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며 잠시 접어두었던 학업의 꿈을 다시 펼치려 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해 자신의 길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지만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나의 공부가 아이에게 혹여나 소홀함으로 상처로 남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은데 하고 싶은 것까지 참으며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혹은 값비싼 취미에 돈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공부라는 것은 얼마나 건전하고 아름다운 열정입니까? 실제로 신을 앞둔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 아내를 둔 한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공부를 시작한 것이 오히려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40대 후반의 주부가 다른 곳에 눈을 돌렸다면 어땠을까요? 골프를 치러 다니고 쇼핑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쓰는 돈과 시간을 생각해보면 한 학기 등록금을 내고 책과 씨름하는 것은 오히려 가정의 보탬이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숙제를 봐주는 엄마의 역할에만 집중한다면 공부하는 엄마는 조금 소홀한 엄마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밖으로 놀러 다니는 엄마와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엄마도 자신의 배움을 위해 학교에 가고 아이와 함께 앉아 각자의 공부를 하는 모습은 아이에게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 공부는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니 일주일에 한두 번 시간을 내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공부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즐거움과 성취를 위해 시간을 쓴 만큼 아이에게는 아주 작은 부족함이라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 즉 인과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의 무언가를 내어주게 되는 법입니다. 나중에 아이에게서 어떤 서운함이나 문제가 드러났을 때 내가 너 때문에 희생했는데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가 이제 나타나는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깊은 산 속에 숨어도 깊은 바닷속에 숨어도 자신이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결과를 온전히 끌어안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당신의 꿈을 향한 도전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우리를 더욱 깊은 성찰로 이끕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고3아들이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아이의 거친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엄마와 대화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머니 또한 아이의 짜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의 스승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파고듭니다. 아이의 심리적 불안과 과잉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으로 몸의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가 뱃속에 있거나 아주 어릴 적 엄마의 심리 상태가 아이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엄마의 불안, 신경질, 스트레스가 연약한 태아의 신경계에, 그리고 태어난 후에는 아이의 정신세계 형성에 그대로 각인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불쑥 튀어나오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의 짜증을 보며 나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오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아이를 갖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내 마음을 먼저 닦았다면 아이에게 이런 고통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그 불안이 아이에게 대물림되었고 어쩌면 나보다 더 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내가 변한다고 해서 아이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 그 자체이며 가장 큰 환경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엄마가 변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분명 아이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든 남편이 어떤 말을 하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짜증을 낼 때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소로 그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경지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과거 임신 시절 나를 불안하고 힘들게 했던 원인이 남편에게 있었다면 남편을 향한 참회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내 안에 남아 있었다면 부모님을 원망하는 대신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뿌리가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아이의 행동을 판단 없이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로 아이의 아픔을 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지금 엄마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마지막 사연은 엄마라는 이름의 본질적인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10살, 6살 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아이가 친구와 놀다 다투기라도 하면 상대 아이 엄마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주기 싫고 점잖고 품위 있게 살고 싶은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의 행동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하는 현실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스승은 아주 엄중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충격적이지만 엄마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엄마란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가 젖을 달라 울면 내 몸의 진액을 뽑아 먹여야 하고 밥상머리에서 아이가 변을 보아도 밥을 먹다 말고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합니다. 한밤중에도 아이의 작은 뒤척임에 잠을 설치고 아이가 국그릇을 엎질러도 내가 대일 걱정보다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 먼저 살피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훗날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가게 된다면 내가 대신 그 죗값을 치르고 싶어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엄마입니다. 내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내가 저 아이를 구하다가 같이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물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하려다 함께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고작 이웃집 아주머니의 비난이 두려워 속상해한다면 그것은 엄마의 길을 한참이나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 엄마는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아이의 덕을 볼 생각만 하고 아이 때문에 피해는 입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마음 아래서 자란 아이는 결코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아이의 평생에 걸쳐 불안과 불신,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으로 남게 됩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자신을 조건 없이 안아줄 따뜻한 엄마의 품을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를 깨닫고 진정한 엄마로 다시 태어나든지 아니면 그 모든 책임감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와 비난을 퍼부으면 아이를 대신해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십시오. 당신의 품위가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엄마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아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면 기꺼이 당신의 지갑을 여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이의 세상을 지켜주는 엄마의 울타리입니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랍니다.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입니다. 물론 상대 아이의 엄마가 얘들은 다 싸우면서 크는 거죠.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 엄마의 몫이지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엄마가 자기 자식만을 위하는 마음에 화를 내며 찾아온다면 그 모든 화살을 내가 대신 맞아주는 것이 바로 엄마의 역할입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은 아이의 버릇을 망치는 일이며 그렇다고 해서 내 감정에 못 이겨 아이를 심하게 야단치는 것은 아이를 위한 희생을 거부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그 아이의 모든 삶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결과의 첫 번째 원인 제공자는 바로 부모 자신입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결해달라고 매달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하십시오. 내 아이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내 아이를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내겠다. 이 굳은 각오가 설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오늘 우리는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하나의 무거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나 자신으로서의 삶과 엄마로서의 삶,
그 균형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지혜의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평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시대 어머니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7살 아들을 둔 한 어머니의 고민입니다.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며 잠시 접어두었던 학업의 꿈을 다시 펼치려 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해 자신의 길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지만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나의 공부가 아이에게 혹여나 소홀함으로 상처로 남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은데 하고 싶은 것까지 참으며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혹은 값비싼 취미에 돈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공부라는 것은 얼마나 건전하고 아름다운 열정입니까? 실제로 신을 앞둔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 아내를 둔 한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공부를 시작한 것이 오히려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40대 후반의 주부가 다른 곳에 눈을 돌렸다면 어땠을까요? 골프를 치러 다니고 쇼핑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쓰는 돈과 시간을 생각해보면 한 학기 등록금을 내고 책과 씨름하는 것은 오히려 가정의 보탬이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숙제를 봐주는 엄마의 역할에만 집중한다면 공부하는 엄마는 조금 소홀한 엄마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밖으로 놀러 다니는 엄마와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엄마도 자신의 배움을 위해 학교에 가고 아이와 함께 앉아 각자의 공부를 하는 모습은 아이에게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 공부는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니 일주일에 한두 번 시간을 내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공부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즐거움과 성취를 위해 시간을 쓴 만큼 아이에게는 아주 작은 부족함이라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 즉 인과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의 무언가를 내어주게 되는 법입니다. 나중에 아이에게서 어떤 서운함이나 문제가 드러났을 때 내가 너 때문에 희생했는데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가 이제 나타나는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깊은 산 속에 숨어도 깊은 바닷속에 숨어도 자신이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결과를 온전히 끌어안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당신의 꿈을 향한 도전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우리를 더욱 깊은 성찰로 이끕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고3 아들이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아이의 거친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엄마와 대화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머니 또한 아이의 짜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의 스승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파고듭니다. 아이의 심리적 불안과 과잉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으로 몸의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가 뱃속에 있거나 아주 어릴 적 엄마의 심리 상태가 아이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엄마의 불안, 신경질, 스트레스가 연약한 태아의 신경계에, 그리고 태어난 후에는 아이의 정신세계 형성에 그대로 각인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불쑥 튀어나오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의 짜증을 보며 나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오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아이를 갖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내 마음을 먼저 닦았다면 아이에게 이런 고통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그 불안이 아이에게 대물림되었고 어쩌면 나보다 더 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내가 변한다고 해서 아이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 그 자체이며 가장 큰 환경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엄마가 변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분명 아이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든 남편이 어떤 말을 하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짜증을 낼 때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소로 그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경지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과거 임신 시절 나를 불안하고 힘들게 했던 원인이 남편에게 있었다면 남편을 향한 참회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내 안에 남아 있었다면 부모님을 원망하는 대신 감사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뿌리가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처절하게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아이의 행동을 판단 없이 이해하고 끌어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로 아이의 아픔을 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지금 엄마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위대한 길입니다. 마지막 사연은 엄마라는 이름의 본질적인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10살, 6살 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입니다. 아이가 친구와 놀다 다투기라도 하면 상대 아이 엄마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주기 싫고 점잖고 품위 있게 살고 싶은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이의 행동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야 하는 현실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스승은 아주 엄중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충격적이지만 엄마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엄마란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가 젖을 달라 울면 내 몸의 진액을 뽑아 먹여야 하고 밥상머리에서 아이가 변을 보아도 밥을 먹다 말고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합니다. 한밤중에도 아이의 작은 뒤척임에 잠을 설치고 아이가 국그릇을 엎질러도 내가 대일 걱정보다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 먼저 살피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훗날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가게 된다면 내가 대신 그 죗값을 치르고 싶어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엄마입니다. 내 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내가 저 아이를 구하다가 같이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물에 뛰어들어 아이를 구하려다 함께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이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고작 이웃집 아주머니의 비난이 두려워 속상해한다면 그것은 엄마의 길을 한참이나 벗어난 것입니다. 그런 엄마는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아이의 덕을 볼 생각만 하고 아이 때문에 피해는 입기 싫어하는 이기적인 마음 아래서 자란 아이는 결코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아이의 평생에 걸쳐 불안과 불신,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으로 남게 됩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서 자신을 조건 없이 안아줄 따뜻한 엄마의 품을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지금이라도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를 깨닫고 진정한 엄마로 다시 태어나든지 아니면 그 모든 책임감으로부터 도망치십시오.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와 비난을 퍼부으면 아이를 대신해 죄송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이십시오. 당신의 품위가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엄마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아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면 기꺼이 당신의 지갑을 여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이의 세상을 지켜주는 엄마의 울타리입니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랍니다.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입니다. 물론 상대 아이의 엄마가 얘들은 다 싸우면서 크는 거죠.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 엄마의 몫이지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엄마가 자기 자식만을 위하는 마음에 화를 내며 찾아온다면 그 모든 화살을 내가 대신 맞아주는 것이 바로 엄마의 역할입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감싸고 도는 것은 아이의 버릇을 망치는 일이며 그렇다고 해서 내 감정에 못 이겨 아이를 심하게 야단치는 것은 아이를 위한 희생을 거부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은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그 아이의 모든 삶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결과의 첫 번째 원인 제공자는 바로 부모 자신입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이를 데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결해달라고 매달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결심하십시오. 내 아이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내 아이를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내겠다. 이 굳은 각오가 설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오늘 우리는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하나의 무거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바로 나 자신으로서의 삶과 엄마로서의 삶, 그 균형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지혜의 빛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따뜻한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평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시대 어머니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7살 아들을 둔 한 어머니의 고민입니다.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며 잠시 접어두었던 학업의 꿈을 다시 펼치려 합니다. 대학원에 진학해 자신의 길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지만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나의 공부가 아이에게 혹여나 소홀함으로 상처로 남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 한 지혜로운 스승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은데 하고 싶은 것까지 참으며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혹은 값비싼 취미에 돈을 쓰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공부라는 것은 얼마나 건전하고 아름다운 열정입니까?
실제로 신을 앞둔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 아내를 둔 한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공부를 시작한 것이 오히려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40대 후반의 주부가 다른 곳에 눈을 돌렸다면 어땠을까요? 골프를 치러 다니고 쇼핑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쓰는 돈과 시간을 생각해보면 한 학기 등록금을 내고 책과 씨름하는 것은 오히려 가정의 보탬이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기준에서 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숙제를 봐주는 엄마의 역할에만 집중한다면 공부하는 엄마는 조금 소홀한 엄마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밖으로 놀러 다니는 엄마와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낸 뒤 엄마도 자신의 배움을 위해 학교에 가고 아이와 함께 앉아 각자의 공부를 하는 모습은 아이에게 그 어떤 가르침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 공부는 매일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니 일주일에 한두 번 시간을 내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공부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즐거움과 성취를 위해 시간을 쓴 만큼 아이에게는 아주 작은 부족함이라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 즉 인과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으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의 무언가를 내어주게 되는 법입니다. 나중에 아이에게서 어떤 서운함이나 문제가 드러났을 때 내가 너 때문에 희생했는데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가 이제 나타나는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깊은 산 속에 숨어도 깊은 바닷속에 숨어도 자신이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 없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결과를 온전히 끌어안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당신의 꿈을 향한 도전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우리를 더욱 깊은 성찰로 이끕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고3아들이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아이의 거친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엄마와 대화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머니 또한 아이의 짜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가슴 아픈 사연의 스승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파고듭니다. 아이의 심리적 불안과 과잉 행동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으로 몸의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가 뱃속에 있거나 아주 어릴 적 엄마의 심리 상태가 아이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엄마의 불안, 신경질, 스트레스가 연약한 태아의 신경계에 그리고 태어난 후에는 아이의 정신세계 형성에 그대로 각인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불쑥 튀어나오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의 짜증을 보며 나도 모르게 짜증이 올라오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아이를 갖기 전에 이 사실을 알고 내 마음을 먼저 닦았다면 아이에게 이런 고통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그 불안이 아이에게 대물림되었고 어쩌면 나보다 더 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내가 변한다고 해서 아이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 그 자체이며 가장 큰 환경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엄마가 변하면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분명 아이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과제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든 남편이 어떤 말을 하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짜증을 낼 때 그 감정의 파도에